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인간이 환경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지속가능 발전이거든요. 그 관계가 균형적인 관계들을 잘 유지될 때 지속가능한 건데 요 사탕 게임을 하면서 경제 얘기, 사회 얘기, 환경 얘기를 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고 보면 뭐 이런 걸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도 지속가능 발전 법이 있어요. 한국의 지속가능 법은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그렇죠. 여기 경제적 자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자원까지도 얘기했죠.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자원이 있어요. 인권이라는 자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젠더 성인지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뭐 인권 감수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감수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커다란 자원이거든요. 인권 감수성이라는 게. 그 인권 감수성이 높은 나라들은 민주주의가 잘 운영이 되고 사회관계를 잘 혐오발언 안 하고 잘 운영하고 그러는데 사회적 자원 이런 지속가능성 안에는 이런 경제, 사회, 환경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포괄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포괄한 발전이라는 거죠.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성장의 문제와 관련돼서 또 발전 또 개발과 관련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또 개발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발전도 마찬가지고 저는 성장주의가 문제지 성장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아이들이 애기 태어나면 성장을 해요. 그죠? 성장을 하는데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성장이 멈춰요. 그죠? 성장 자체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장주의가 왜 문제냐면 20살이 돼도 또는 15살이 넘어도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그건 병이에요. 그죠? 그건 병이에요. 그건 심각한 병이에요. 개발지상주의나 성장지상주의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제 성장하지 말아야 될 나이에 아까 한계 그죠? 한계 능력 그 능력 범위 안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버하는 거예요. 아까 사탕 2개씩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더 중요해. 3개, 4개 가져가고 한국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해야 돼. 뭐 이러면서 무한 성장. 사실은 성장주의와 성장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개발주의와 개발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개발을 하고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어는 잘못이 없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인식과 사용 방법이 잘못됐지 단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걸 잘 맥락적으로 잘 사용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단어는 사실에 대한 반영이에요. 그 기표라고 해요, 기표. 그런 기표가 없이는 세상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성장, 그런, 제가 이제, 성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누구는, 저 사람 성장주의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성장과 성장주의는 구별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의 성장, 나쁜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의제실 국가실천계획을 세우고 지속가능 발전 그 당시는 기본법이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만들어져서 2010년까지 운영이 됐고 그 후 이거를 대체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걸 대체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 발전법으로 격화되고 환경부 소관으로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속가능 발전법을 운영하고 있고 당시는 기본법이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어서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녹색성장위원회로 돼서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도 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환경부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는데 2011년서부터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한국은 이 밑에 보시면 되겠지만 2000년서부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이행계획들이 만들어져서 쭉 이렇게 운영되고 현재는 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국내의 행정적인 국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는데 45년도에 유엔이 창설됐고
전쟁 이후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에 등장하고 62년, 72년에 르몽클럽 성장 한계 보고서라든지 그래서 이제 환경 위기 의식이 이제 전면화되면서 이때 그 1972년 유엔 환경회의가 개최가 돼요. 이 유엔 환경회의가 스톡홀름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때 유엔이 인류가 처음으로 인간 환경 선언을 이제 합니다. 일명 이제 스톡홀름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국제 환경 문제 인식이 확산되는 공식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유엔 환경계획 58개국 회원국을 중심으로 환경계획을 창설을 하고 이때 지속가능 발전의 일종의 이제 용어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용어들을 쓰기 시작해요. 지속가능한 뭐 이런 용어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9년 유엔 심포지움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공식 주제어가 지속가능 발전이었어요. 유엔 심포지움에서. 그리고 1980년 유엔 세계환경보전 전략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생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쓰게 되고 82년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 자연 헌장을 채택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발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환경과 발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라고 했는데 이때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1982년에요. 유엔은 지금까지 이 환경의 문제와 발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관련해서 북쪽에 있는 선진국하고 남쪽에 있는 후진국하고 맨날 싸우고 또 각국끼리 환경과 발전의 문제를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된 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해결하고 대안을 만들고 이런 거가 유엔의 거버넌스의 역사예요. 전쟁 이후에 이 환경과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련돼서 했던 게 그게 유엔의 역사입니다. 거기는 다양한 기구가 그게 있는데 그거는 이 환경과 발전과 관련된 각각의 어젠다와 관련된 기구 WHO는 이제 보건이죠. 예. 어젠다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 두고 있어요. 개별 어젠다들을. 이게 유엔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드디어 이제 87년에 유엔 세계 환경발전위원회가 공식 위원회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브런트란트 위원회죠. 이 환경발전위원회가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는 했었는데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정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 세대가. 그리고 이때 이 개념을 가지고 92년 6월에 리우에서 유엔 환경 발전회의를 180개국이 모여서 합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의제 21을 채택합니다. 의제 21을. 그 이제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행동의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회의가 92년 리우 회의고 이 리우 회의 의지에서 리우 선언과 환경과 발전에 관한 원리를 정리를 해갖고 리우 선언을 이렇게 만들어요. 저희 지속협회 이 리우 선언한 번역본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드릴게요. 리우 선언을 하고 행동강령이죠. 행동강령. 이 27개 행동원칙 굉장히 두꺼워요. 27개 행동원칙을 이때 합의를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문제의식은 환경과 발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의 문제의식이었어요. 어쨌든 27개 행동원칙을 합의하더라도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목방지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기후변화 협약이 이때 처음으로 생겨요. 그리고 한국의 환경운동가들이 92년 리우 회의에 가서 소위 지속가능 발전 세례를 받고 와서 야 이거를 실천할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한 게 현재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예요. 그래서 92년에 세례를 받고 와서 97년에 우리 수원지속협이 만들어져요. 예,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92년 리우 회의를 가셨어요. 가셔갖고 여기 와서 세례를 딱 받았어요. 아 지속가능 발전이 이런 거구나. 아 의제 21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그리고 이제 국가도 아까 봤을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2년 리우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ESSD 개념이 채택이 돼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때에도 환경 문제와 관련된 재정의 문제들과 관련돼서 또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도 하죠. 대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엄청 싸웠어요. 이 유엔 회의, 리우 회의에서 가서도. 어쨌든 이 리우 회의에서 87년에 만든 지속가능 발전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가
보고서에 불과했는데 이때에 이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의제 21이 만들어지고로써 엄청난 이 기폭제 역할을 리우 회의가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 2000년 9월에 뉴욕에서는 밀레니엄 정상회의 때 MDG가 만들어져요. 새천년 발전 목표. 근데 이 새천년 발전 목표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8개의 목표를 주로 개도국, 발전도상국에만 적용하는 목표를 만들고 원래 환경과 발전의 문제를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환경의 최대적은 빈곤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빈곤 기한은 환경을 더 악화시켜요. 그래서 환경과 발전의 문제를 이분화시키면 안 되는데 이때 환경의 발전의 문제를 너무 이분화시켰다라고 MDG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합니다. 어쨌든 이게 2001년부터 2015년까지가 이행기간이에요. MDG는. 그 후에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구정상회의에서 요하네스버그를 선언하고 이게 리오 플러스 10이라고 해요. 리오 플러스 10. 이때 환경, 경제, 사회라는 세 가지 축을 정식화합니다. 지구정상 WSSD에서. 그 다음에 2012년 6월에 리우에서 다시 지속가능 발전 유엔회의인데 5만 명이 집결을 해요.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NGO들이 다 왔어요. 뭐 별의별 그 단체 기관들이 막 참여해갖고 여기서 만들어낸 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 보고서인데 이때 여기서는 녹색 경제라는 개념을 창출을 하고 야 2015년도에 MDG가 끝나는데 그 뭐 개도국만 특정 나라만 하는 그런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새로운 SDG를 만들고 이때 리우에서 플러스 20에서 합의를 합니다. 드디어 2015년도에 9월 25일 뉴욕에서 193개국 유엔가국이 모여서 유엔총회에서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를 채택합니다. 이게 바로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고 저희가 2015년도 이 2030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는 수원지속협은 2016년도에 바로 수원형 SDG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존 아젠다 체제를 변화를 하는 작업들을 아주 고생해서 평가하고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UN SDG 기조에 맞는 수원형 SDG를 2017년도에 완성을 하고 2017년도 말에 발표를 하죠. 이 새로운 SDG 2030 SDG는 2030년까지 이행 기간이에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 9년 정도 남았죠, 그죠? 9년이 정도 남았는데 벌써 2015년도에 만들어지고 4년이 지났어요. 요 UN 그 2030 SDG는 4년 주기예요. 4년 주기. 4년마다 모여서 다시 재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년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4년이 돼갖고 16, 17, 18, 19 4년이 돼갖고 20년에 보고서가 다 작년에 보고서를 다 만들기로 했는데 많이 안 냈어요. 각국들이 거의. 이 2030 아젠다는 이 공고예요, 공고. 강제가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무역기구에서 뭐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고. 자발적 보고서를 VNR이라고 하는데 자발적 보고서를 내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한계들이 있는데 그 한계가 갖고 있는 측면도 또 되돌아보면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4년의 주기가 지나서 작년에 저희는 수원은 뭘 했냐면 섀도우 보고서라고 우리 수원 도시 보고서를 우리 지속협이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지금 작년에 만들어서 한작 교정 중이었고 아직 안 나왔는데 4년 주기가 끝나갖고 저희 수원은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작업 들어간 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수원 지속협이 작업을 들어가서 섀도우 보고서를 영문판도 벌써 만들어갖고 우리 이클레이다가 감수를 했고 행정에 싹 돌려갖고 행정에서 감수 작업들을 다 거의 진행해서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데 도시도 자발적 보고서를 내도 돼요. 수원은 우리 지속협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한 내용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2년간 하셨거든요. 그거 한 거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를 이해하면 전체 맥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리우회의 때 모습이고요. 요거는 김병환 교수님이 정리해 놓은 표인데 1972년 아까 얘기했듯이 스톡홀름 인간환경 선언을 했죠. 그거는 문제인식의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인식을 확산하는 건 92년 리우회의 의제 21을 만든 건 우리 시장님도 가시고 우리 지역에 우리 국내 환경단체들이 많이 갔죠. 그다음에 리우회의에 했던 그 2002년에 요하네스버그 회의가 드디어
옛날 스톡홀름은 환경만 고민했는데 92년 이후에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을 시키고 환경과 발전을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요하네스버그는 환경, 경제, 사회,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완전체를 이제 됐고 드디어 2015년 SDG는 17개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함으로써 정점에 올랐다.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을 구체화했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이게 이제 2030 SDG입니다. 2015년 9월에 만든 17개로 되어 있고 5개의 OP라고 그러죠. 5개 주제가 있습니다. 환경, 경제, 사회, 그 다음에 전제조건으로서의 제도, 평화, 정의,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파트너십 이렇게 갖고 OP로 되어 있고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지속가능 발전이 갖고 있는 개념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게 이 17개의 목표 체계다. 모든 것을 포괄함으로써 다 받아들이고 어떤 특정한 아젠다를 배제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런 이제 또 긍정의 시각도 있죠. 수원은 사실은 이 17개의 체계를 사실 10개에다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없애려는 건 아니고 거의 다 집어넣고 이 지속가능 발전 특히 이 SDG가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해석의 자유라는 게 있고 이걸 교조적으로 17개면 17개 딱 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과 자기의 실정, 자기 현장에 맞게끔 요거를 변형을 해서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SDG가 갖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구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죠. 그죠? 옛날 고전을 보시면 고전을 그냥 문구 그대로 훈구합하라 고전을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SDG는 자기 지역에 맞게 저개발국은 자기 지역에 맞게 기아의 문제가 있고 빈곤의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은 그래서 SDG를 보면은요 최고의 문제가 이 빈곤, 기아, 그다음에 보건입니다. 이 1, 2, 3번이 앞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왜냐면 실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빈곤, 기아,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필요가 다 충족된 선진국이에요. 사실은 한국이. 사실 우리 보험 체계도 되게 잘 돼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잘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되레 환경의 문제를 더 앞에 세울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수원은 에너지의 문제, 생물 다양성의 문제, 그다음에 물의 문제, 그다음에 농업 먹거리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배치를 했고 그렇다고 뭐 앞에 있어서 더 중요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배치를 했고 이 안에 우리의 빈곤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뭐 7번에 빈곤, 기아, 여기 먹거리도 다 들어가 있어서 수원이 이렇게 해서 10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목표별로 세부 목표가 있고요. 총 57개의 세부 목표가 있고 또 평가지표들을 만들어냈고 얼마 전에 자연보호 지역이 드디어 하나 더 증가해 두 개가 지금 증가한 거예요? 총 2개인 거죠? 총 2개. 저희 광교산에만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지표가 드디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보호 지역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저희 지표 이번 생물다양성 목표에 지표가 있거든요. 자연보호 구역을 확대한다. 저희가 국민행정을 열심히 하잖아요. 여기 4번 목표, 그 다음에 6번 목표 이런 거에 기여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탈플라스틱 요즘 하고 있는데 6번 목표 건강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렇게 갖고 하고 있는 거라서 현재 지속협업이 시민사회 거버넌스 또 행정화 거버넌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저희로서는 저희 조건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도 대통령상을 준 거예요. 이제 결론인데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이 위험이 오면은요 위험이 아까 이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의식 위험이 오면은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우리 오감이 그걸 인지를 하고 그거를 해석해요. 그게 호랑이인지 아니면은 말인지 개인지 토끼인지를 해석해요. 얘가 진짜 위험한 건지 아니면 덜 위험한 건지 인지를 하고 나서 사고 체계가 해석을 해요. 이 개인은 SDG는 이 위험 지구적 리스크와 관련돼서 이 집단이 일을 하는 77억 집단이 모여서 그거를 감지를 하고 공동의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상징 체계를 만든 거예요. 17가지 상징 체계를 만들고 공동의 해법과 합의 약속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 공동 행동을 통해 갖고 이 위험 요소를 해결을 해서 지속 가능한 결과를 내차. 만약에 우리 인간이 이런 인지를 하는 감각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 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하면 원자력이나 석유를 펑펑 쓰는 거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해석을 해서 SDG에 그걸 반영을 안 하고
현재 형평성 구조, 현재 사회적 불평등이 문제가 별로 없다. 현재 미얀마처럼 민주주의 군정이 독재를 해도 지속 가능성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행동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는 이 SDG가 2030 SDG가 인류가 진짜 지혜를 모아서 오랜 세월 동안 지혜를 모아서 진화시켜서 최적의 해석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거를 위한 우리 공동 행동을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한 거를 이 지역에서 행동을 해야지만이 결과가 나와,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게 안 나오면은 호랑이한테 잡혀먹거나 우리 인류가 멸종을 합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 지구상에 아까 우리 호모소 저기 귀엽게 생긴 호모사피엔스도 이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합의한 행동 체계, 상징 체계, 언어니까 상징 체계죠. 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사라진 인류들이 있는데 그 인류와 같이 사라지겠죠. 예, 이상입니다.